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에피소드 21부터 30까지 나옵니다. 이 몰아보기 영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280회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들이기에 혹시라도 안 보신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몰아보기 영상에서 봐주세요. 그럼 몰아보기 영상 시작합니다. 코딩할 때 코드 에디터와 IDE 소프트웨어 둘 중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1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코드 에디터와 IDE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왜 이 질문이 나올까요? 굳이 코딩 배울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의 답이 안 나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왼쪽에 나와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서블라임 텍스트 같은 코드 에디터는 말 그대로 윈도우에 있는 노트패드처럼 코드를 직접 쓸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실 IDE가 아닌데도 여러 플러그인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직접 터미널을 열어서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블라임 텍스트는 좀 더 노트패드처럼 그냥 코드만 쓰는데 언어에 따라 필요한 룰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코드 에디터들의 장점은 바로 프로그램들이 단순하지만 빠르게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IDE 또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인 PyCharm, IntelliJ, Jupyter Notebook, 그리고 Eclipse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 개발에 많이 사용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여기서 제일 단순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IDE는 4가지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기능은 코드 에디터, 터미널 폴더 구조, 그리고 결과 보여주기. 또한 한 번에 코드들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Git을 사용해서 버전이 다른 코드들의 차이점을 볼 때 편리합니다. IDE의 장점은 이렇게 특별히 플러그인 설치를 안 해도 코딩에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다 하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컴퓨터가 빠르고 뭔가 배우는 영상이나 수업에서 IDE를 쓰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느리거나 예를 들어 HTML나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만들고 있으면 IDE보다는 코드 에디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리액트 프로젝트처럼 노드.js도 쓰면서 프로젝트 스케일이 커질 것 같으면 저는 서블라임 텍스트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IDE에 대해서 하나 더. 특히 코딩을 진짜 처음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컴퓨터 스크린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오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코딩 초보인 경우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사실 개발자로 오래 일하셔도 오류나 버그가 나오는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기응 해도 될까 22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코드 오류나 버그 쉽게 찾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코드 오류를 디버깅하려면 이 4가지 방법을 체크하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호텔 예약하는 앱을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그럼 호텔 앱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코드 오류의 원인은 오타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는 여러분이 만든 변수의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호텔 이름을 마이호텔로 H가 캐피톨로 했는데 나중에 마이호텔로 하면 에러가 나올 것입니다. 또는 고객 이름을 저장할 때 커스터머 네임을 사용해야 하는 커스터머 네임으로 스펠링이 잘못되는 경우. 두 번째 코드 오류는 구문 오류 또는 신택스 에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데 루프에 들여쓰기 또는 인덴트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드가 심플할 때는 이런 것을 체크하기 쉽지만 네스테드 루프처럼 루프 안에 루프가 있거나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은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코드 오류는 위의 오류들과 달리 코드 실행에서 나오는 코드 로직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나온 호텔 예약 앱에서 여러분이 호텔 예약 번호들을 숫자로 다 저장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다른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 1, 2, 3, 4, 5, 6이 아니고 스트링으로 1, 2, 3, 4, 5, 6이 오면 코드가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데이터 타입을 체크하는 테스트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코드 오류는 스코프처럼 범위 관련 같이 코드 실행 순서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텔 예약 앱의 새로운 고객인지 다시 오는 고객인지 체크하는 new customer이란 불리한 변수를 만든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ew customer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볼 때 아까 나온 customer name이 존재한지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코드가 new customer를 먼저 사용하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왜 new customer가 먼저 정해지면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 오류나 버그 쉽게 찾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디버깅은 개발자가 꼭 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방법 말고도 진짜 답이 안 나올 때는 잠깐이라도 아니면 아예 몇 시간 컴퓨터 말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체크하는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 중 하나는 내가 너무 늦었을까입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을 했거나 코딩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의 코딩 공부 시작이 늦었을까? 잘해서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가 이번 코딩 이응기응 해도 될까? 23번째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나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하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뭔가 시작할수록 정확한 길이 안 보이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코딩 역시 대학교부터 했다면 나오는 대로 수업 듣고 개발자로 갔을 텐데 비전공자로 시작하려니까 부트캠프를 해도 취업 생각에는 불확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딩 배움에 있어서는 공부와 직업을 분류해야 합니다. 코딩 공부만 보면 늦었다는 건 솔직히 노력과 습득 능력의 차이지 비전공자라고 해도 코딩 공부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구글로 힘들게 답을 알아봐야 했지만 요즘에는 강의들도 많아졌고 챗GPT 같이 AI 기술로 질문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물론 정보가 많아진 만큼 배워야 하는 것도 늘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코딩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더 향상된 것입니다. 반대로 개발자란 직업을 생각하면 늦었다는 느낌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무 경험 때문입니다. 기업이 채용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인 실무 경험은 코딩 공부를 나중에 할수록 큰 걸림돌이 됩니다. 기술적인 능력과 코딩 경험은 혼자서라도 되지만 대학교 때처럼 인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무 경험을 만들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40대에도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가 됐다는 글들이 나오지만 실무 경험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지 경험을 얻는 것이 내가 늦었다는 느낌을 적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 비해 코딩을 배울 기회들은 더 많아졌지만 실제로 경험을 얻기는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트렌드가 달라지는 날이 올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개발자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는 기획자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자분들은 코딩을 직접 하고 디버깅하는 개발자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획자로 일한다면 코딩을 알아야 할까요? 만약에 알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로 할까요? 이게 바로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4번째 에피소드의 질문입니다. 먼저 기획자의 역할도 기업마다 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표현 또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등 여러 가지 타이틀은 물론 서비스와 프로젝트 또는 프로덕트에 따라서 역할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개발자는 아니라는 점. 그래도 일단 코딩에 대한 원리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이해력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개발이나 코딩을 하지 않아도 개발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슨 질문을 순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알려면 기본적인 코딩이 뭔지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딩의 원리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 어떤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큰 빌딩 건축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세하게 건물에 들어가는 제품들과 사용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건축의 큰 설계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직접 건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개발자가 기획도 알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개발자마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개발자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굳이 기획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큰 방향이나 개발 순서를 다른 경험 있는 개발자분들이 정한다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반대로 작은 팀에서 일하거나 직접 개발 프로젝트 요청을 해결해야 한다면 개발자의 코딩 실력은 물론 기획적인 면에서 노하우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획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코딩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이 점을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기획자가 코딩을 알아야 할까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자가 직접 파이썬이나 자바로 코드를 만들지는 않지만 코딩이 무엇인지, 개발한 앱이나 웹사이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원리를 알면 좀 더 개발자들과 소통도 잘 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코딩을 배우시다가 느끼는 어려움들 중 하나는 바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안 되지? 나는 자꾸 못 따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입니다. 코딩에 관심이 있고 재밌는데도 부트캠프 같은 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책이나 강의들을 보고 있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5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는 이해가 안 될수록 남들이 하는 것의 2배, 3배, 그 이상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습을 별로 안 해도 축구를 잘하고 다른 사람은 매일 몇 시간씩 해야지만 공을 잘 찰 수 있게 됩니다. 코딩 역시도 어느 정도 개인마다 배우고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왜 이걸 이해가 잘 되고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딩을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의 적성에 안 맞는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뭔가 남들은 앞으로 가고 나는 뒤로 간다 느낌이 들으면 일단 더 많은 노력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코딩을 잘 못 따라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어떤 면에서 모르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귀함수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트캠프에서나 온라인 강의에서 이날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집에 와서 내가 이 재귀함수의 이론적인 것을 이해 못했는지 아니면 코드 실행을 모르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 연습과 시간을 투자하면 되지만 이론부터 모른다면 이건 다른 책들이나 챗 GPT한테든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업 내용을 딱 요약해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분들은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론과 코드 내용을 분리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코딩 공부 시간을 늘렸는데도 그리고 이론과 실제 코드 문제들로 나누어서 더 찾아봤는데도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걸 잠깐 코딩이 아니라 운동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헬스장도 꾸준히 가고 있고 여러 영상으로 식단과 운동 방법을 배웠는데도 운동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 여기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처럼 뭔가 바꾸는 게 좋다고 나와요. 무게를 늘리거나 운동 시간을 길게 하거나 휴식 시간을 더 가지거나 코딩 공부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바 시리즈를 몇 주 동안 배우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른 영상들을 보거나 밤에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된다면 아침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못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사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필요한 노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딩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 시간이 걸려도 개발자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생각하신다면 아마 배우는 것은 늘 계속해야 하는 숙제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개발이란 분야가 원래부터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고 실제로 개발자로 일한 후에도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공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6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렇게 꾸준하게 배울수록 모르는 게 보일 때, 때로는 공부를 할수록 더 뭔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느낌이 많이 생길 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처음에 웹 개발을 배울 때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 이렇게 이름들만 알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수록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 말고도 타입스크립트도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 듣고 React, Vue, Angular, Svelte 등 새로운 프레임워크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론트엔드 개발로 들어가면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이 뭔지 어떻게 배우는지 알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시작하면 그 안에서 너무나도 내용도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할 것이 많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우면서도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왠지 백엔드 개발이나 파이썬 같은 새로운 언어도 알아야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바만 배우고 그리고 스프링만 공부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자바 같은 경우는 내용이 워낙 많고 코드들도 복잡하고 기업에 따라서는 자바 개발로 공부를 시작해도 스타트업에서 자바스크립트 같이 빨리 개발을 원해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로 마음을 먹고 코딩을 배우면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물론 공부나 일을 할수록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아주 여러분이 노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전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경력이 생기면 남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코딩 관련 글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여러분이 멘탈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천천히 꼭 알아야 할 것만 알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리액트 개발자라고 해서 앵구러, Vue, 스벨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프레임워크들까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랜 개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워크나 언어는 다시 사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모르는 게 많아도 그걸 인정하고 천천히 배워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개발자로 경력이 생기면 진짜로 새로운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해도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이나 기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게 많다고 느껴도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처음보다 많이 적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배울수록 모르는 게 보일 때 코딩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확실히 보일 때는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생각보다 많이 배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코딩 공부를 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요즘 레디트 같은 게시판에 거의 매일 나오는 질문입니다. AI가 코딩을 할 수 있는 날이 왔는데 과연 개발자로 가는 게 맞는지, 대학교에서 컴공을 공부해도 되는지 이런 커리어 관련 걱정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AI 코딩 실력이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데빈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코딩 처음 하는 개발자들은 괜찮을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7번째 에피소드에서는 AI가 코딩하는데 초보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AI가 뭔가를 하면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직업에서 일에 관련 능력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 뜻은 신입 개발자도 기업에서 기대하는 게 그만큼 높아질 것이란 것입니다. 이 변화로 제일 큰 영향을 느끼는 건 바로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코딩 초보로 개발자 일을 하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큰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이 기술과 지식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구글링을 잘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처럼 미래에는 AI를 잘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를 채용할 때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채용 면에서는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위에서 시키면 만드는 개발일들은 이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입 개발자들도 뭔가 개발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생각해서 코드를 만들지 알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오류를 빨리 찾는 능력도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AI가 만드는 글이나 코드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AI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결과를 리뷰하고 체크하는 역할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하는 신입 개발자들 일은 줄어들 것이면서 새롭게 AI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도 코파일럿 같은 기술을 사용하려고 해도 AI가 만든 코드를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자는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해석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라면 이 영상의 핵심은 AI가 코딩을 하게 된 현실에서 좀 더 개발자로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미래에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발자가 더 실력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는 이만큼 개발자 한 명의 AI를 쓸 수 있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AI로 큰 이익을 만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AI가 계속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에 미래에는 다른 관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꼭 기업에 일하지 않아도 프리랜서 개발자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어디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것이 과연 자유로울까요?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28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왜 어려운지,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첫째로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또는 퍼스널 브랜딩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점은 단순히 개발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차별화된 개발자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객들이 생겨도 늘 새로운 고객과 프로젝트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바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통 프리랜서 개발자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객들이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이긴 하지만 특히 성능적이나 개발자 관점의 피드백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도전하고 싶어도 고객이 원하는 기술들 위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 뭔가 늘 쓰는 건 잘하지만 나머지 방향에서는 기술적인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연결된 이유인데 기술적이든 사업적이든 본인이 잘하는지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가 자유롭게 일하는 만큼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일하는 동료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발전을 도와주는 동료들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일할수록 스스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프리랜서 개발자라고 해도 다른 직장인처럼 매달 나가야 하는 비용들이 있고 반대로 불규칙할 수 있는 수입 때문에 결국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원하는 곳과 시간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자유까지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근무 위치 등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자로서 미래와 발전,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감 때문에 프리랜서 개발자를 하다가도 다시 기업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과 다른 프리랜서에서는 번아웃이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좀 일반 개발자들과 다르게 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코딩 테스트는 개발자 채용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 코딩과 달리 코딩 테스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코딩 테스트를 잘 하려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조언은 살 어떻게 빼야 하지? 하는 사람한테 운동해라, 식단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다 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코딩 문제를 많이 연습할 때 유형에 따라서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살 빼려고 할 때 달리기를 하고 줄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잘 하려면 바로 몇 가지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는 모범답들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유형과 달리 답들의 기술은 예를 들어 투포인터나 정렬 함수를 사용하는 등 문제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들은 보통 코딩 테스트에서 쉬운 문제들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코딩 테스트 준비가 안 되는 경우는 쉬운 문제들도 못 풀거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코딩 답을 잘 아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언어로 이 기술들을 자주 연습하고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코딩 문제들 말고도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배우는 건 가능해도 긴 시간이 되면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만드는 코드에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척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 구조가 공간과 시간에 어떻게 연결되냐인데요. 코딩 테스트에서는 각 자료 구조가 예를 들어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큰 또는 작은 숫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리스트 같은 경우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인지, 그리고 딕셔너리를 사용할 경우 맥스나 민 같은 함수를 쓰지 않는다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자료 구조를 문제에서 쉽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코딩 테스트 준비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자로 진로를 정하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보통 HTML과 CSS는 자바스크립트보다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부터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HTML과 CSS 설명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 CSS를 배우고 CSS 관련으로 뭘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나오는 두 가지 방향은 부트스트랩과 테일윈드 CSS입니다. 일단 먼저 부트스트랩은 CSS보다는 사실 UI 라이브러리라고 봐야 합니다. 부트스트랩은 이미 개발자가 원하는 버튼 같은 컴포넌트를 디자인할 때 시간 절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부트스트랩으로 간단하게 버튼을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CSS를 생각하면 버튼과 색깔 및 사이즈들을 다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 부트스트랩이 이미 이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른 기술은 테일윈드 CSS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트스트랩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테일윈드 CSS는 이렇게 따로 CSS 수정 없이 간단하게 수정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의 CSS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정할 때도 옵션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버튼을 하는 부트스트랩과 달리 테일윈드 CSS는 개발자가 원하는 느낌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테일윈드 CSS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CSS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테일윈드 CSS의 단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어떤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나온 레디트의 글처럼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면서 코드가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부트스트랩과 달리 CSS가 HTML 파일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댓글들만 봐도 다른 개발자들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테일윈드 CSS에 관한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특히 CSS를 잘 사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공부 중이시라면 부트스트랩과 테일윈드 CSS를 한번 배워보고 프로젝트에 사용해보세요. 아마 좋은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디자인면 공부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이번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보너스 영상 대신에 쇼츠로 나왔던 리액트 영상들 몇 개를 이렇게 일반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아마 리액트에 관심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